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갑 속 돈의 가치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불안감. 식당 메뉴판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는 그 순간. 사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4%까지 치솟았고 외식 물가만 따지면 무려 3.2%나 올랐습니다. 5분기,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대를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가 워밍업이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물가가 3%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앞으로도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물가라는 게 처음엔 눈에 잘 안 띕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원 오르는 게 뭐가 대수냐 싶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갑이 텅 빈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그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직접 사람한테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밥 먹으러 식당 가는 것, 여행 가서 숙박하는 것,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서비스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물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가나 채소 가격은 날씨나 국제 상황에 따라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배추가 비쌌다가 다음 철엔 싸지는 것처럼요. 근데 식당이 한번 올린 찌개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경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르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그게 굳어지고 그게 앞으로 이어질 물가의 방향이 됩니다. 서비스 물가가 움직인다는 건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지난해 3분기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1.9%까지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잡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다시 2.3%로 올라서더니 올해 1분기엔 2.4%가 됐습니다. 방향이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분기는 아직 진짜 충격이 오기 전이었거든요. 4월부터 무언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유류 할증료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비쌀 때 항공사나 배송업체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추가 요금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비행기 띄우는 비용도 더 드니까 그걸 우리한테 나눠서 내라는 거죠. 4월부터 유류 할증료 기준 단계가 올라갔고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달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높여받기 시작했습니다. 3배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실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원래 3만 원 내던 게 이제 9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선 항공요금이 최대 15%까지 올라가고 그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건 항공요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기름값이 오르면 배나 트럭 물류비도 따라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물건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값에 녹아들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과자 하나,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수 하나도 다 어디선가 실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 인상의 충격은 서서히 외식비, 숙박비, 택배비 등 우리 일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기관들이 올해 물가 전망치를 대폭 올려잡고 있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0.9%포인트나 끌어올려 2.7%로 제시했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내놓은 평균 전망치도 한 달 사이에 0.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일부 기관은 4월 물가가 2.6에서 2.8%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3%를 웃돌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물가가 3%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실제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물가 상승의 뿌리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가와 환율이에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거의 전부 외국에서 사옵니다. 석유가 없으면 공장도 안 돌아가고 밥상에 오를 식재료도 옮겨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석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 석유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환율까지 겹쳤습니다. 환율이란 게 쉽게 말하면 우리 돈 원화와 달러 사이의 교환 비율인데 지금 달러당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엔 1,200원에서 1,300원 수준이었던 게 훌쩍 올라간 거죠.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 특히 기름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은 달러로 결제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다시 국내 물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도 운영해보고 특정 품목은 집중 관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댐으로 물을 막듯이 잠깐은 버틸 수 있어도 물이 계속 차오르면 결국엔 넘치게 돼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시차 효과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른 게 물가에 반영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몇 달 전 유가를 반영한 거고 최근 오른 유가는 아직 물가에 다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국제 정세까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지역의 해운 통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바닷길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위협을 받으면 기름값은 물론이고 국제 물류비 전체가 또 한 번 뛸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긴장이 고스란히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농산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농산물 물가가 2.1% 하락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좋은 신호만은 아닙니다. 올해 파종 시기에 비료와 비닐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씨앗을 심을 때 필요한 비료와 비닐이 제때 공급이 안 된다면 여름에서 가을 사이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소나 과일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좀 내렸다고 방심하기엔 이른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돈을 빌리거나 예금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데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는 게 비싸지고 소비가 줄면서 물가 오름세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데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 물가와 환율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경,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시중에 돈을 더 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금리를 낮추는 건 지금으로선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너무 이르게 올리면 경기를 꺾어버릴 수 있고 추경으로 풀려는 돈의 효과도 반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즉 한국은행의 금리정 회의에서는 현재 기준금리인 2.5%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7차례 연속 동결을 해온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또 동결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금리를 계속 묶어두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처럼 한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는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한다면 이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물가 상승으로 봐야 할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 6명 중 4명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3% 수준을 넘거나 그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 할부, 학자금 대출, 이 모든 것에 이자가 올라갑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이자까지 더 내야 한다면 가게 살림은 더 팍팍해지겠죠.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는 이중 압박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이미 오르고 있고 잘 내려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뛰면서 항공요금을 시작으로 물류비 전반에 영향이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충격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낮추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물가는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오르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수송비가 오르고, 수송비가 오르면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외식비가 오르고, 외식비가 오르면 다시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올라 또 다른 서비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연쇄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입구 어딘가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기 전까지 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금리 결정이 달라지고 그 결정이 다시 우리 가게와 기업의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왜 오르는지,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해외여행을 어떻게 계획할지,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 물가가 오를 것 같을 때 저축이나 소비를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물가와 금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경제는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올라간 찌개 가격 하나도 국제 유가의 흐름과 환율의 변동과 정부의 금리 정책이 모두 연결된 결과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의 무게는 앞으로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